여러분, 유럽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죠. 불과 35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 체제 아래 신음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오늘은 폴란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신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2024년 폴란드의 국내 총 생산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스위스 경제 규모를 넘어선 것이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은 폴란드를 세계 2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G20 가입도 눈앞에 뒀죠.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24년 폴란드 경제는 2.9% 성장했는데 이건 유럽연합 평균인 1%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 성장세가 2024년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폴란드보다 빠르게 성장한 주요 경제국은 중국밖에 없었어요. 매년 평균 4% 가까이 성장하면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호랑이로 변신한 겁니다. 2025년 2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3.4%를 기록하면서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폴란드의 1인당 GDP가 언젠가 영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4년 유럽연합 가입이었습니다. EU 회원국이 되면서 폴란드는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막대한 EU 구조 기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돈만 받았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죠. 폴란드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어요.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철도 시스템을 현대화했습니다. 체코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4년 당시 체코의 경제 상황이 폴란드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그런데 체코는 EU 자금을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지금 폴란드의 고속도로 지도와 체코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잘 갖춰진 교통망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였죠. 보시, 지멘스, 다임러 같은 독일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세운 이유입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민들의 기업가 정신도 한몫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부터 폴란드인들은 굶주린 듯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다녔어요.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들이 폴란드 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폴란드 경제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중소기업들 덕분이거든요. 대기업 위주 경제였다면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교육 수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폴란드는 고급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왔어요. 특히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폴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구글은 폴란드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생성형 AI만으로도 향후 10년간 폴란드 GDP를 8%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폴란드가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U 회원국이지만 자국 화폐인 주워티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폴란드에서 유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꽤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환율 조정이 가능하고 폴란드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명확해진 거죠. 실제로 2025년 현재 폴란드의 금리는 4.5% 수준인데 유로존 금리의 2배나 넘습니다. 만약 유로를 썼다면 인플레이션 통제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브렉시트도 폴란드에게는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던 숙련된 폴란드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했거든요. 대략 3분의 1 정도가 폴란드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었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폴란드로서는 인재 유입이었던 셈이죠. 15년 전만 해도 폴란드 노동자들이 기회를 찾아 영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폴란드가 영국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설적이게도 폴란드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유입되면서 2024년 GDP의 2.7%를 차지했거든요. 물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란 점에서 결코 기쁜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국방비를 GDP의 4.7%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터키에 이어 나토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갖추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국방 산업 투자는 그 자체로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폴란드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내부의 심각한 격차 문제죠.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두 개로 나눠 부릅니다. 폴란드 A와 폴란드 B라고요. 폴란드 A는 서부의 부유한 지역이고 폴란드 B는 동부의 가난한 지역입니다. 폴란드어로 비다치 자보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분할의 흔적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200년도 더 된 역사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18세기 말 폴란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웃 나라들이 폴란드를 나눠 가졌거든요. 프로이센 왕국이 서부와 북부를 차지했고 러시아 제국이 동부를 가져갔으며 합스부르크 제국이 남동부를 차지했습니다. 이 분할이 오늘날 폴란드의 동서 격차를 만든 근본 원인이에요. 나폴레옹이 바르샤바 공국을 세워 잠깐 폴란드가 부활하기도 했지만 곧 다시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갔죠.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폴란드가 독립을 되찾았지만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을 맺고 또다시 폴란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이, 동쪽에서는 소련이 동시에 침공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의 국경선이 다시 그어졌는데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폴란드는 동쪽 영토를 소련에게 빼앗기는 대신 서쪽에 옛 독일 영토를 받았습니다. 브로츠와프나 그단스크 같은 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죠. 이 영토 교환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를 동반했습니다. 약 500만 명의 독일인이 새로운 폴란드 서부 영토에서 추방됐어요. 그 자리에 480만 명의 폴란드인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소련에 빼앗긴 동부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경제적으로는 폴란드에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독일로부터 물려받은 서부 지역이 이미 산업화되어 있었거든요. 탄광, 제철소 발전소가 있었고 철도망도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방치되어 농업 중심에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었죠. 예를 들어 동부 지역 건물들은 2차 대전 후에 값싼 재료인 성면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서부는 전쟁 전 독일 시대에 지어진 튼튼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경제 격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산업화된 폴란드 A와 농업 중심의 동부 폴란드 B로요. 공산주의 시대에는 중앙계획 경제가 지역 간 불평등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서부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 우위는 여전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되면서 1인당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동부는 계속 뒤처졌어요. 서부 지역에는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소비 활동도 훨씬 강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서부가 더 발달된 금융과 신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부 폴란드인들은 대출을 받는 걸 더 편하게 생각했고 특히 외화 대출도 많이 받았습니다. 빚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부채는 사실 잘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를 보면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 에치키 같은 부유한 서부 지역은 1인당 GDP가 전국 평균 대비 더욱 높아졌어요. 반면 가난한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전국 평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지금 폴란드의 17개 행정구역 중 4곳의 1인당 GDP가 15,000유로 이하인데 그중 3곳이 동부 끝에 있어요. 전국 평균은 22,000유로 정도인데 말이죠. 동부 지역의 월 평균 총급여는 전국 평균보다 약 2,000유로나 낮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동부 농촌 지역 중 일부는 2011년 이후 인구의 10% 이상을 잃었어요. 젊은이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떠나면서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옛 식민지 경계선을 따라 완전히 두 개의 속도로 움직이는 폴란드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 동서 격차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치적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동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반면 서부는 사회적으로 더 진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서부는 2차 대전 후 재정착된 지역이라 깊은 지역불이나 강한 사회적 유대가 약했거든요. 공동체 참여도가 낮고 그래서 교회 활동도 덜 활발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서부는 주로 친유럽 성향의 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동부와 남동부 일부는 보수적인 법과 정의당을 강력하게 밀어줘요. 심지어 남동부 지역 일부는 스스로를 LGBTQ 프리존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 진영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2025년 5월 대선에서 교회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는 가난한 남동부 지역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지도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선거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서부는 파란색, 동부는 빨간색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200년 전 제국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지금도 선거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어요. EU 투자, 특히 결속 기금을 통한 인프라 개선으로 동서 연결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제 폴란드의 양쪽을 훨씬 더 잘 연결해주고 있죠. 사실 지역 내부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동서 구분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깊어지고 있거든요. 대도시 근교 지역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회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분열을 단순히 동서로만 나누는 건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명확한 구분선이 존재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폴란드를 한번 볼까요? 폴란드의 위치는 정말 독특합니다.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은 2000년대 후반에 쓴 책에서 폴란드가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비웃었어요. 하지만 프리드먼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터키, 일본과 함께 폴란드를 미래의 강대국으로 꼽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 위치가 폴란드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았어요. 프랑스나 독일은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봤고 따라서 지금 상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프리드먼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금 미국, 터키 다음으로 나토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사 강국이 되려면 상당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래서 경제를 키워야 했던 겁니다. 국가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게 프리드먼의 핵심 논리예요. 폴란드가 처한 상황과 프랑스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걸린 게 별로 없지만 폴란드는 모든 걸 걸었어요. 지도를 보면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발트 3국 옆에 있고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었다는 게 보이죠. 하지만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리가 갖는 의미가 훨씬 더 깊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은 항상 낮았어요. 러시아군의 능력을 우리가 과대평가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러시아가 약하다고 가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치를 부릴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했다면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 바로 앞에 주둔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더 서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던 겁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멋진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경제를 재정비하고 주요 군사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00년간 가장 큰 전쟁들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 기억을 가진 건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폴란드를 나눠 갖는다. 둘째,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독일이 그 약속을 깼지만 중요한 건 독일과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서 폴란드가 중심축이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가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은 폴란드를 반으로 나눠서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평화를 보장하는 동시에 독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역사가 폴란드로 하여금 지난 30년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성장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후 폴란드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첫째는 엄청난 규율입니다. 최전선에 앉아 있으면 사소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근본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둘째, 폴란드의 성장은 사실 유럽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위치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소련 통제 하에서는 발전 능력이 극도로 제한됐었거든요.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세력이 독일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동독과 폴란드 그 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죠. 지금은 러시아가 훨씬 동쪽으로 물러났고 이게 러시아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소련은 서유럽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거의 파괴될 뻔했으니까요. 반대로 서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서쪽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정학의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국가들이 가진 필수 요건에 관한 것이거든요. 폴란드는 중요한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 성장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낸 겁니다. 폴란드의 반대편에는 신뢰할 수 없는 독일이 있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폴란드군이 러시아와 실제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공격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나폴레옹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돌프 히틀러만큼 무자비한 사람도 러시아를 정복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는 너무 광대하고 싸워서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있는 인구가 너무 많으며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이건 모두 역사가 증명한 근본적인 사실들이죠.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나치 독일도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 없었고 나폴레옹도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 없었는데 폴란드가 위협이 될 리 없죠. 하지만 러시아도 다르게 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생존의 위협은 아니었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전쟁들은 러시아에게 파괴적이었거든요. 경제 성장 측면에서 몇 세대나 뒤처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폴란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지리, 역사, 정치,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예요. 냉전이 끝나고 35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유럽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동서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빠른 경제 성장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2024년 폴란드 인구는 12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2명으로 이탈리아보다도 낮아요. 이탈리아의 인구 문제를 심각한 위기라고 부르는데 폴란드는 더 나쁜 상황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매년 약 15만 명이 은퇴 연령에 도달해 노동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일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죠. 정부 부채도 부담입니다. 2024년 재정 적자가 GDP의 6.5%에 달하는데 이건 꽤 큰 수치예요. 물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주택 비용도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합니다. 가계 저축률이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비 지출이 폴란드 경제를 떠받쳐 왔는데 기업 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예요. 순수출이 매 분기 GDP 성장률에서 1포인트 이상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내수 중심이고 수출이 약하며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조합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투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복구기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2025년 4분기에는 실질 기준으로 최대 11%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폴란드 기업들도 투자 의지가 있습니다. EU 자금만이 아니라 자체 자금으로도 투자하려고 하죠. 특히 에너지 전환과 자동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자동화가 필수이고 폴란드 기업들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재미있는 건 폴란드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이 사실 외국 기업들의 재투자 이익이라는 점이에요.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외국 기업 이익의 약 70%가 폴란드에 남아서 재투자됩니다. 그래서 외국 소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FDI 유입이 증가하는 구조죠. 폴란드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4%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수적으로 3.4%를 고수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4%까지 봅니다. 4%에 도달하려면 하반기에 분기별로 1.5% 성장이 필요한데 이건 꽤 높은 수치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비가 견조하고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섹터가 특히 강하거든요. 2025년 여름 휴가 시즌이 폴란드 서비스 업계에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다는 고빈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의 미래는 어떨까요? 2026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대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성장의 기본 요소들이 튼튼하다는 거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실질 임금이 거의 5% 증가했어요. 2023년에 10%에는 못 미치지만 소비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폴란드의 투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출도 가속화될 수 있어요. 전쟁 종결의 긍정적 효과는 폴란드 금융시장에 거의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 경제로 파급되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가 G20에 가입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거예요. 이미 외교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 대통령과 정부 사이에 누가 이 성과를 차지할지 놓고 긴장이 있긴 하죠. 폴란드 경제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산업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 제조업이 중심이었어요. 독일이나 다른 서유럽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폴란드로 공장을 옮긴 거죠. 하지만 30년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IT 전문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이 핵심 인력이 됐어요. 폴란드의 IT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바르샤바는 이제 유럽의 주요 기술 허브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죠. 핀테크 기업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폴란드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서유럽 일부 국가들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생긴 변화예요. 제조업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이 포함된 고급 제조업으로 발전했거든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폴란드에는 독일, 일본,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차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부품 설계와 개발도 폴란드에서 이뤄집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죠. 녹색 기술 분야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어요.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였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폴란드 기업들이 높은 전기 요금에 시달리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됐거든요.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했고 특히 문화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크라쿠프의 중세 도시와 바르샤바의 재건된 구시가지는 유럽 전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같은 역사적 유적지도 많은 방문객이 찾죠. 2025년 여름 시즌 데이터를 보면 폴란드 서비스업이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류와 운송 산업도 폴란드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거든요. 독일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가는 화물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창고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요.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폴란드에 대규모 물류 거점을 세웠죠. 중소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 경제의 근간은 바로 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때마다 경제를 떠받쳐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신속하게 사업 모델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죠. 은행 시스템의 발전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폴란드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됐고 개인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동부보다 훨씬 좋다는 지역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폴란드는 다국적 기구 통합에 매우 능했습니다. EU, OECD, 나토에 적극적으로 가입했죠.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교육에 올인했으며 경제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영국이 2025년에 1.3% 성장을 달성하면 잘한 거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해마다 4%에 가까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언젠가 폴란드의 1인당 GDP가 영국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지만 이민으로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국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관대한 복지 제도와 무상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폴란드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폴란드는 그런 재정 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러시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이건 영국과는 다른 종류의 부담이에요. 결국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폴란드 노동시장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2024년에는 약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해고 수치의 70% 정도가 우체국 공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조정 과정에서 나온 수치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 대부분은 새로운 고용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완전히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업률도 2025년 7월에 5.54%로 올랐는데 전월 대비 3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걱정스러워 보이지만 이것도 통계의 함정이 있어요. 규제가 바뀌면서 실업자들이 더 이상 매달 고용센터에 나올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등록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통계 기준이 바뀐 결과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노동 인구가 약 1,600만 명인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변동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매년 약 15만 명이 은퇴 연령에 도달해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요. 다만 이전보다 조건이 안 좋은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샤바 같은 대도시에서는 은행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노동력 규모를 생각하면 이것도 큰 타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폴란드 경제의 큰 그림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2025년 말 실업률은 5.4%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유럽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질 임금 증가율이 거의 5%였어요. 2023년에 10%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소비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폴란드 국민들의 구매력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폴란드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낮게 달린 과일은 이미 다 땄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글로벌 긴장, 특히 미국과 아시아 간의 갈등 속에서 유럽 전체의 성과가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럽을 격려해서 규제 부담을 줄이고 레드테이프를 없애며 유럽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유럽 내부에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밖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린딜 정책도 재고해야 합니다. 2012년, 2018년에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산업에 맞지 않아요. 폴란드는 유럽 정치인들이 법적 인프라를 바꿔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산업이 살아남도록 돕는 데 영감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5년 전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난 나라가 지금은 유럽의 경제 엔진 중 하나가 됐어요. 나토의 주요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부의 격차, 인구 감소, 재정 부담 같은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폴란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성장을 좌우할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폴란드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중심부로 올라섰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